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디아 작가님의 나에게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정하게 마주하여 고요하고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방법, 스스로를 지키면서 일상에 두 발을 딛고 잘 지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과의 불화. 자기 20대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지금 길에서 스쳐 지나는 20대들을 보면 와, 역시 젊음이 좋다. 참 멋지다. 말하지만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젊음은 당연한 것이어서 딱히 고맙지도 않았고 나 자신이 참 못나게 생각됐습니다. 그 시절이 한창 좋은 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저를 돌아보면 한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안경을 끼고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먼 데를 바라보며 걷다가 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꾸라지곤 했습니다. 젊은 패기나 푸릇푸릇한 청춘과는 거리가 멀어서 심리, 철학, 영성 분야의 책을 파고들며 꽤 시리어스했어요.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 짊어진 듯 했죠. 거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생활을 반년 정도 한 적도 있고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고 이거 배우다 말고 저거 배우다 말고 여행 가방을 쌌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현실의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황은 방황이고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해야 했어요. 24살의 편집부 막내로 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북 에디터가 근사한 직함은 아니지만 책순이에게는 알맞은 일이었죠.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 하나는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자그마한 것으로 험난한 20대를 버텨내기는 힘들었어요. 더 나은 조건의 일이나 사람들을 보면 주눅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제 자리를 잘 잡지도 못한 데다가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동료들을 지켜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쪼그라들기 일쑤였으니까요. 게다가 자의식으로 꽉 찬 사람은 인간관계도 얼마나 어려운지 참고 참다가 재채기하듯 여행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돈은 또 얼마나 손에 잡히지 않는지 돌아보면 나와 집 혹은 나와 사회의 불화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불화였어요. 나 자신이 너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어쩌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의 시기라고 할까요? 자기를 끔찍하게 미워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는 때가 있죠. 자신에 대한 애착과 증오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20대가 아닐까 해요. 아마 20대가 막 지나서 이 글을 썼다면 나만의 고민이 특별한 듯 절절하게 풀어놓았겠지만 멀리 지나오고 나니까 그 시기에는 각자 처한 형편이 달라도 모두 비슷한 마음의 수렁에 빠졌다가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기억의 객관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크게 감상에 빠지지도 않고 한때 알았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듯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때 겉으로 드러난 제 삶을 잠깐 돌아보면 이러했습니다. 여행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와서 회사에 묶여 있으면 내적인 우울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속으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리님! 하고 누가 부르면 네? 하면서 반사적으로 웃어 보이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20대 내내 틈만 나면 산사나 명상센터 등의 온갖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때 국내에서 운영했던 갖가지 힐링 프로그램 중에 안 해본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20대에는 사회생활을 해도 늘 돈에 쪼들리는데 비싼 몇 주 과정의 프로그램에도 꽤 참여했어요. 그만큼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나 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도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명상을 해도 영성 관련 책을 읽어도 그 약발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압니다. 자기 마음을 보고 사는 차분한 노력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힐링보다 마음의 자립. 그때 이런저런 명상을 비롯한 여러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고 제 감정이 해소되는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비유하자면 몸의 어느 뼈마디가 틀어져서 그토록 아픈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교정 치료를 하고 마사지를 받고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지만 이미 많이 틀어진 몸은 바른 몸에 대한 자가 인지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틀어진 몸을 더 바르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틀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을 지속하죠. 마냥 안내받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근육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교정 치료와 마사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바르게 되었던 몸은 얼마 못 가서 다시 틀어지고 말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음은 뭔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몸은 형체와 작용이 있지만 마음은 형체 없이 작용만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 바른 마음 자세를 알고서 익숙해지는 데는 몸을 교정하는 것보다 몇 배로 정성을 들여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마음을 바르게 교정하고 강화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 공부인데, 이 마음 공부를 겸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고 여러 힐링 프로그램이 잠깐의 휴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나 관련 독서를 하고 강연을 들은 것이 실제 상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스펙을 쌓듯 쌓아 올려놓았을 뿐이죠. 심리학자 이즈미야 간지는 이런 지점을 지적했어요. 이즈미야는 힐링 너머에 자립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몇 년 힐링이나 치유라는 말이 사용되더니 완전히 정착한 듯 보인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생리적으로 도무지 이 말에 친숙해지지 않았다. 진정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잠재한 힘, 자고 있는 지혜가 깨어나 움직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깨우치고 변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바로 자립이다. 이즈미야 간지의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중에서 저도 이 위로라는 말이 늘 싱겁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인류 최고의 권위자 붓다의 핵심 가르침도 수행하라이지, 따뜻한 위로, 단순한 힐링이 아니거든요. 잠깐의 감정적인 편안함을 주는 위로는 술을 마시거나 수다를 떠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래야 또 살지만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자립하려면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을 마음 공부 혹은 수행이라고 하죠. 마음 공부나 수행은 나를 긍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긍정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알고 내 마음의 습관을 관찰하면서 깨닫습니다. 날카로운 마음을 버려나가다 보면 긍정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구나 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하여튼 젊은 시절의 저는 당장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빨리 긍정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삶에 대한 진짜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글로 잘 정리한 지식을 더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휴식처만 찾았을 뿐 마음의 자립에는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차피 현실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바에야 뭔가 한 경지를 깨달아 독특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잘못되고 우스꽝스러운 접근인지는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음의 그 같은 거품이 좀 빠져나가서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몸으로 존재하며 단순해진다는 것. 30대에 접어들어서는 현실 부적응의 징후가 꽤 남아있긴 했지만 남들처럼 일하는 모드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일과 인간관계에는 서툴러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때마다 또 무슨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했죠. 마치 실컷 먹은 후 정신을 차리고 다이어트 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내 방식대로 쓰고 살다가 그 때문에 탈이 나는 줄 모른 채 그냥 겉에 약 좀 바르고 또다시 내 방식대로 마음을 쓰고 살면서 탈이 나서 약을 발라야 하는 쳇바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가를 만난 건 퍽 다행이었어요. 요가는 몸을 대상으로 한 명상이죠. 저는 몸의 다스림이 명상 주제인 하타 요가 계열의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몸을 세밀하게 쓰면서 몸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이 수련을 하고 수업도 진행하니까, 즉 몸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하루 안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니까 단순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단순해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2가지 일을 하면서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또 요가를 온전한 직업으로 삼기에는 딱할 만큼 불안정했지만 제 내면의 좋은 자양분을 공급해줬습니다.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비로소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충분한 시공간이 마련됐어요. 아마도 그 단순한 시간을 넉넉히 갖지 못했다면 여전히 마음이 아픈 뒤에 약을 바르는 식의 명상, 아니 이름은 명상이지만 잠깐씩의 힐링에 목마른 체험만 쫓아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가를 계기로 더는 단순한 힐링이 아닌 차분한 마음 공부로 제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배우는 쪽으로, 내 마음 습관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그리 맞추니 관점부터 바로 잡을 게 많더군요. 불교학자 앨런 월리스는 관점들은 휘어진 척추처럼 교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척추가 틀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한 마음은 괴로움이 없고 또랑또랑 깨어 있습니다.
별로 괴롭지는 않은데 그저 멍하다면 이 또한 마음의 척추 한 부분이 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건강한 마음은 편안하고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마음의 척추는 몸의 척추와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과 유전 요소로 비뚤어지기 쉬워요. 스스로 틀어진 부분을 알고서 바로 잡으며 살려면 단기간의 모닝 리추얼이나 워크숍 몇 번의 참여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겠지요. 마음 공부의 시작. 요가 수련을 하면서 거친 번뇌는 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미세한 번뇌들, 그동안 눌러놓은 번뇌들이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조각난 지식들로는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몸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요가를 하는데 몸에 자꾸만 집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컴컴하게 그대로 놔두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 길이 참 무서운 게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저 뭔가 마음이 좀 고요하면 그 고요함에 집착하게 되는데 정작 집착할 때는 그것에 집착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수행이든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고요함과 지혜 둘 다에 반드시 요구됩니다. 고요함과 지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서로 반대 성질도 지니고 있습니다. 고요함에 집착하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즉 마음의 원리에 대한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런 마음의 원리에만 집착하면 마음을 쉬면서 고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겠지만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마음에 관한 인류 최고의 권위자 붓다의 가르침과 계속 접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정신분석학의 역사가 1900년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기점으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불교는 2600년 전에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탐구해 놓았거든요. 꼭 불교라는 종교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장 완전하게 마음을 탐구해 놓은 그 체계로 기의해서 공부하게 되죠. 기독교가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불교 신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탑 10에 언제나 불교 서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기대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이겠지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자기 고통을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 자체가 워낙 심오하므로 마음 공부의 범위와 목표를 자신에게 맞도록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나쁜 기억을 반듯하게 하고 일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 살펴본 후 무슨 마음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지, 그래서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니까 수월했습니다. 지혜를 기르기에 딱 좋은 10년. 40대를 지혜의 10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주 힘이 되는 말입니다. 40대에는 아직 체력이 있어서 정진할 수 있어요. 다행히 머리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여러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도 좀 넓어지고요. 지혜를 기르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 중에 40살이 아직 안 되었다면 굉장한 행운입니다. 지혜의 10년을 당겨서 보낼지 모르니까요. 40살이 훌쩍 넘었어도 그 또한 잘된 일입니다. 아, 더 늦지 않게 시작해야겠다 라고 절박감이 들 테니까요. 뭐든 절박하지 않으면 하다가 말다가 하잖아요. 슬로 스타터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니까 대체로 성장이 빨라요. 어찌되었건 내면의 지혜를 기를 만한 최적의 시기가 있다. 내 마음을 잘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면 좋습니다. 물론 최적의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거예요. 사회와 가정에서 의무가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힐 일은 더 많죠. 여기에 몸도 하나 둘 탈이 납니다. 안팎으로 번뇌가 들끓는 시공간에 진입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이 지혜를 기르는데 최적의 시기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원래 지혜가 생기려면 번뇌가 매우 많아야 해요. 웰컴 번뇌, 이렇게 웃으며 맞이해야 할지도 몰라요. 번뇌가 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는 작은 노력도 하지 않거든요.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유마경에 나오는 번뇌 즉 보리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데,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마음의 얼음이 녹으면 시원한 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겠지요. 아무튼 번뇌가 깊어야 탐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성격에 그런 면이 좀 있지 하며 그냥 살다가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를 보면 그제야 내 안에 뿌리 깊은 번뇌를 알아봅니다. 수많은 육아서는 부모들의 번뇌 탐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젊은이들의 열등감 탐구서요. 수많은 건강서는 나쁜 생활습관 탐구서가 아니던가요. 명상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잘 됩니다. 약간 살만해지면 좀 지루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깐 쉬어도 좋지 않을까? 안 하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 이런 마음이 금세 올라옵니다. 번뇌는 나를 직면하게 해주는 최고의 집중력을 선사해요. 저도 40대가 되면서 지혜의 10년이라는 말을 듣고 응원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하며 든 생각을 나누면 제 다짐도 되고 이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내 귀에 기관차. 예전에 급성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통이 너무 심해서 작은 병원 2군데를 다니다가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뇌가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명이 생겼습니다. 이명은 사람마다 소리의 종류가 다른데 저는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일 밤낮은 그 폭주하는 기관차 위에서 한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웠어요. 선생님, 이명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벌써 사흘째 기관차 소리가 나요.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검지를 뒤로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 소리 지금 들려요? 네? 네, 들려요. 제가 에어컨 소리라고 말하기 전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명에 집착하니까 더 들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 이명에 내린 처방은 약도 물리치료도 아니었어요. 단지 싫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 하지 말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귀 속의 염증은 약으로 점점 치료됐고 아무 약도 받지 못한 이명은 기관차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차츰 줄어들다가 3일 후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청각 신경에 이상이 생겨 일시적으로 나타난 기관차 소리를 내 마음이 계속 확인하며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셈이지요. 모든 이명이 이렇게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통증이 신경증으로 번지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증폭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특별히 자학 증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 괴로움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계속 확인하고 싫어하느라 도리어 괴로움의 크기를 키웁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자꾸 저항하느라 실제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끼며 살아요. 명상가 신젠 영은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개발해서 재미나게 설명합니다. S는 P 곱하기 R. 이때 S는 고통, P는 통증, R은 저항. 통증에 대처하는 저항이 심할수록 큰 고통을 겪는다. 통증이 어차피 예견되어 있다면 저항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병을 키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어떤 사람을 속으로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인데 가만 보니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괴로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고 너무 싫어하는 저항력 때문에 괴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못된 사람은 나쁜 일 하나 안 생기고 자기 반성도 절대로 안 하네. 반면에 겉으로 보면 매우 착한 저한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탈이 나더군요. 참 억울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내가 벌을 받는구나. 자, 누가 벌을 주었나요? 내가 나한테 벌을 준 겁니다. 나는 그를 벌 주고 싶었는데 왜 그것에 실패하고 내가 내 화에 대고 말았을까요? 제 귀에 기관차까지 폭주하고 나서야 제 어리석음을 알아봤어요. 다만 그때는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를 공격하지 못하니 나한테 공격했구나 정도로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였어요. 만약 드라마처럼 지금의 제가 10수년의 저와 조우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단순한 마음에 원리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알아야 할 원리.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갑자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때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사람이 밉다 할 때 내 마음은 컴컴해집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혼자 환했다가 어두웠다가 합니다. 내 마음의 불은 누가 껐다가 켜나요? 그 사람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또 꽃을 보고 좋아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면 내 마음이 싫습니다. 꽃을 보고 내가 좋아하면 꽃한테 좋은가요? 꽃을 보고 내가 싫어하면 꽃한테 나쁜가요? 꽃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저 꽃을 보고 좋아하면 내 마음이 환해지고 꽃을 보고 싫어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꽃이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다가 어둡게 만들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꽃을 보고 환했다가 어두웠다가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원망, 미움, 섭섭함이 올라와서 어두워진 것입니다. 만약 미운 사람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내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집니다. 미운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를 좋게 생각하는 일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연습하는 거니까요. 자기 마음을 불어 어둡게 쓰는 일은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는 바보 짓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탓하며 자기 마음을 괴롭게 쓰는 걸 합리화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감정을 심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줍니다. 내 마음은 그의 반응에 따라 휘둘리며 움직이는 하인이 되고 말죠.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어둡게 씁니다. 그 사람을 절대 좋게 생각하기는 싫어. 내 마음이 더럽혀지더라도 계속 화내는 편이 나아. 지금의 나를 절대 좋게 생각하기는 싫어. 불만족을 느끼며 지내는 게 나아.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않을 테야. 쉽게 만족을 느끼면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사실 틀리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는 내 자유니까요. 울면서 살아도 되고, 화내면서 살아도 되고, 웃으면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마음을 어둡게 쓰면서 사는 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는 현상보다 그 현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지금의 나를 좋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처지가 좋아지는 것도, 현재 상황을 그저 수긍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로운 것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다. 거꾸로 내 마음에 이롭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 마음을 위해 좋은 마음을 먹는다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짓은 그만두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두운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하인처럼 휘둘렸던 마음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당나라 선승인 의현의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머무는 모든 곳이 진리이다. 의현의 임재록 중에서. 일단 내 마음부터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느 모임에서 저는 한 사람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딱 꼴보기 싫다 였어요.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는 의식적 착한 행동, 가식적 립서비스, 진짜인지 헷갈리는 열정적 모습 등이 제 눈에는 저건 너무 가짜 같은데? 로 보여서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군 하면서 속으로 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이유는 오직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누군가와 그에 대해 실컷 험담했다면 조금 후련했을까요? 미처 그럴 기회가 없었던 저로서는 모임에 있는 시간 동안 또 헤어지고 나서도 그 기억을 곱씹으며 기분이 별로였어요. 이렇게 만나고 나면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내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줄 몰랐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상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데 마음의 주의력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상보다는 언제나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나의 무엇을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나지?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고 답은 몇 번 실패하다가 찾았어요. 그 사람을 제가 싫어한 까닭은 놀랍게도 나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척 구니까 짜증나 였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평소에 무척 점잖고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제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톱파보니 자존감을 지키려고 자기 기만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려놓자 제가 마주하기 싫었던 제 욕구가 드러난 거죠. 제 욕구를 확인하고는 그것이 제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주범임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욕구가 스트레스의 뿌리였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는 한 저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늘 이와 동일한 괴로움에 시달릴 게 분명했어요. 일단은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 욕구를 알아차릴 때마다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이면 많아지는 생각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못마땅해 하며 머리까지 아파하는 옹졸한 내가 싫었는데, 그것이 나아지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일, 이것을 마음에 관한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